안녕하세요. 유시윤 변리사입니다. 2026년 변리사 2차 대비 디자인 보호법 커리큘럼 가이드이자 우리 이제 디자인 보호법 2차 기본 이론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커리큘럼 강의의 내용은 일단 제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1차에서 저를 못 만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듣게 되면서 듣기 전에 과연 이제 선택 과목을 내가 디자인 보호법으로 선택하는 게 맞나? 1차 때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 막 공부하고 조문 공부하고 이러는 게 힘들었는데 2차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시험 특징이 어떻고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계신 디자인 보호법이 나름대로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디자인 보호법 선택하기로 했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본 이론 강의는 어떤 강의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이제 제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이제 저서나 강의 같은 거는 뭐 치시면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메가벨리사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디자인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지식재산처의 디자인 심사 기준 이제 개정 관련해서 민관위원들도 이제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개정 심사를 해야 될까, 개정 심사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이제 같이 자문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식재산연수원에서 디자인 심결 판례 연구 과정을 매년 이제 심사관 분들이나 혹은 이제 지식재산처 공무원 분들이죠. 그 중에는 뭐 심판관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최근 심결이나 판례 같은 것들 디자인 보호법 관련된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강의 드리는 과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디자인 업계에서 굉장히 좀 잘 다뤄지는 이제 출제를 할 만한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제가 좀 트렌디하게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출제에 가까운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뷰 디자인 보호법에 이어서 테마 디자인 보호법 시리즈까지 같이 이제 강사님들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이력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석사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연대를 나왔지만 카이스트에서 이제 지식재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이렇게 밟았습니다. 이때 이제 했던 제 논문 주제가 뭐냐면 디자인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를 활용해서 디자인권 가치평가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의 연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석사학위 받으면서 그런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디자인권의 최신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사니까 여러분들 믿고 저를 따라와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차 시험의 특징,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하는 메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 이제 4가지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패스페일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법 과목에서 60점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이고 70점이면 거의 만점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보호법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스페일 제도이기 때문에 5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50점 미만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커버를 쳐줘도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 민소, 특허, 상표는 공격적으로 가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사실 디자인 보호법은 최대한 내가 50점 이상만 맞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50점 미만이 나오면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방어적으로 내가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디자인 보호법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예요. 그리고 법 과목은 한번 실력을 좀 이렇게 업시켜 놓으면
사실 여러분들 모두 동차 합격을 꿈꾸고는 계시지만 동차 합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못했고 물론 올해는 또 동차 합격 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았는데 작년에는 동차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에 가서도 동차 때 열심히 해놓으면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실력을 유지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기득에 가서는 더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은 일단 그리고 1차에서 이미 접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던지 그리고 답안지를 쓰신다든지 할 때 일단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1차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기간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외우고 뭐 주체가 어떻고 뒤에 가서 이제 말장난 무슨 경우가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1차랑은 달리 우리는 이제 진짜 변리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법학적인 논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여기서 이 시험을 통해서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재미있는 디자인 보호법만의 어떤 판례들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고 이걸 어떻게 답안지에 녹여낼지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저분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접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다 해봤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 보호법이 아니라 다른 공학 과목을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공학 과목은 범위가 얼마나 넓죠? 너무 넓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과대나 공대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교수님이 찍어주지 않는 이상 어디서 출제를 할지 우리 고작 4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파트에서 나오게 될지가 너무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 과목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 보호법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같은 법 과목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특허법이나 상표법하고 답안지를 구성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특허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사안포석 관련된 부분은 또 상표법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보호법 공부를 하면 특허법과 상표법의 답안 논증 실력도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혹은 특허하고 상표를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좀 공격적으로 이제 답안지를 열심히 하셨다면 그 방법 그대로 나만의 디자인 보호법 답안지를 논증하는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상의 여러분들 스탯이 디자인 보호법 스탯하고 다소 연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하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기하고 쓰기의 고통, 요거는 이제 좀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했을 때 아쉬운 점이죠. 왜냐하면 공학 과목은 사실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공학 과목은 소위 말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뇌지컬 싸움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정말 좋고 내가 이제 공대 1등 했고 나 과고 나왔고 이러면 자기가 이제 특출나게 잘하는 공학 과목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전기전자 쪽 전공도 하셨고 그쪽 공부를 계속 하셨던 분들에게는 뭐 전자기학이라든지 또는 회로이론이라든지 제어공학 이런 쪽이 조금 더 쉽게 여겨질 수 있고 공부 좀만 해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암기보다는 내가 이미 요 이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경우에는 좀 이제 민소, 특허, 상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법 과목에 절여진 암기 과목에 절여진 내 뇌를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공학 과목을 하면은 좀 이제 약간 공대생들이나 이과생들은 약간 이제 뇌가 좀 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 아마 자연과학개론 할 때 그런 기분을 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공학 과목이 좋을 수 있는데 디자인 보호법은 똑같이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법 과목 똑같이 민소도 암기하고 쓰고 해야 되고 특허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디보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고통이 수반된다. 암기와 쓰기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는 디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적인 50점 이상의 득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편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교수님이 어디서 어떤 수준의 문제를 낼지가 참 예측하기 어려워요. 공학 과목은. 근데 디자인 보호법은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법 과목은 어느 정도 내가 예측한 범위에서 나온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시자 수가 가장 많죠.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제 응시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가 아니라 거의 한 1100명 정도 시험 보면 600명이 되니까 50%를 훨씬 상회를 하죠. 그래서 공부 방법이나 공부 자료가 이미 표준화되어 있어요. 강사분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한테 맞는 강사 또는 나한테 맞는 책, 또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반면 이제 공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준화된 공부 자료는 없어요. 표준화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어떤 공학 과목 서적들을 구매해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한다던가, 혹은 기술사 분들이 공부하는 거를, 혹은 기술고시 공부하는 분들의 그런 공부 방법을 좀 따라가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하셔서 다들 합격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걸 하면서 이제 시험 기간 점점 가면서 그 엄습해오는 불안감이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공부 자료로 그리고 내 옆에 사람도 디보하고 쟤도 디보하고 하면은 뭔가 모르게 가져갈 수 있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공부 자료만 내가 잘 소화해낸다면 내가 쟤보다는 잘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50점 이상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기는 너무나도 좋은 과목이다 라고 해서 이 정도가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는 메리트예요. 그래서 내가 뭐 공학 과목 괴수가 아니다. 나는 공학 과목 잘못하면 삐끗하면 50점도 못 맞을 수도 있다. 왜냐면 4문제 중에 2문제 못 풀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디보를 선택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F제도 이렇게 보시면은 연도별 선택 과목 페일 비율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 게 이제 디자인보호법하고 저작권법인데, 이제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래도 꽤 이제 높은 이제 페일 비율이었어요.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저 합격하던 해에 46.7%가 꽈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편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이제 지식자산처의 어떤 방향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다 비슷해지는 페일 비율로 가고 있고, 디자인보호법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이제 하락을 했는지 올해에는 또 34.6%를 꽈락을 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40%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는 이제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이제 평균에 수렴하는 이제 페일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검정색이 이제 평균 비율인데, 평균 페일 비율이 좀 내려가면 디자인보호법도 확 내려가 주는 측면이 있고, 평균 비율이 좀 높아지면 디자인보호법도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매해마다 사람이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페일 비율이 막 높아지는 과목도 있고 막 낮아지는 과목도 있고 한데, 디자인보호법은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평균, 중앙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도 그럴 게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다 보니까 중간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일 비율이 약간의 이제 모집단의 오류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게, 보통 이제 동차분들이 또 많이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익숙한 디자인보호법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동차분들에게 이제 공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페일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산정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여러분들 기득 때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패스를 할 수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선택자 비율 보시면 디보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55%였고 저작권법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저작권법을 뭐 강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몰라요. 저작권법은 알지만 이 수험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은 몰라요. 하지만 이제 공부 시간이 좀 적게 들고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작권법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법은 사실은 공부를 전혀 안 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래서 86%예요. 86%. 86%가 지금 디보나 저작권이에요. 그래서 공학 과목은 이제 14%밖에 선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회로이론, 연력학, 반응공학이 있는데 너무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선택하시는 분들은 나는 공학 괴수다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차를 하면서 디보에 너무 학을 뗀 거야. 학을 떼가지고 이제 공학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웬만하면 남들이 이제
다 선택하는 걸 하는 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이제 자주 선택하는 과목들의 이제 fail 비율인데 뭐 좀 보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대충 보더라도 편차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해에는 분자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fail 비율이 막 58.1% 간 적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유기화학도 최근에는 52.51, 52%막 이렇게 했어요. 절반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25년에는 전원이 붙었어요. 전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불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출제자가 누구인지, 채점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약간 달라질 여지가 있긴 합니다. 요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학 과목 특성상 나를 너무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게. 철퇴를 막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학 과목에 자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 선택할 거 없다 하시면 그냥 디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 보호법은 이제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이 2차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단문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문이라 하면 뭐에 대해서 논술해 보시오. 논해 보시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규성에 대해서 논해 보시오 하면 그냥 신규성에 대해서 쭈루룩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문형이고 사례형은 우리가 이제 2차에서도 사례 유형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런 갑은 어떤 상황이고 을은 어떤 상황인데 갑은 어떻게 했고 뭐 을은 어떻게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을이 심사를 어떤 뭐 등록 가능성, 을의 출원 A에 대한 등록 가능성 검토하시오 또는 무효심판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침해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요런 식의 사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단문과 사례 중에서 출제 빈도는 어디가 압도적으로 요즘 높냐면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단문은 사실 거의 없다. 단문 유형은 거의 없어요. 물론 사례를 쓰기 위해서 이제 단문을 좀 가져와서 쓰는 경우는 있지만 완전히 단문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출제 빈도가 떨어집니다.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출제 빈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례 유형을 잘 쓰시면 웬만하면 이제 답안지를 잘 작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위주로 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단문형 위주로 대비를 하는 건 그냥 책을 통째로 그냥 싹 다 암기해버리면 그게 단문형 대비인데 그런 걸로는 2차 대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 이제 기출문제들이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전지에서나 이런 걸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요런 문제, 요런 이제 주제, 테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논점에서는 난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겠다. 라는 관점에서 단문을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기본이론 강의예요. 여러분 어차피 기본이론은 1차 때 했던 게 훨씬 더 방대합니다. 훨씬 더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2차식으로 내 이제 머리를 이렇게 컨버전 시켜주는 거예요.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되게 지엽적으로 내가 OX를 판별하기 위한 그런 객관식형으로 준비를 했다면 이걸 이제 논증형으로 내 머리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게 2차 기본 이론이고 어떻게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며 어떻게 답안지를 좀 쓸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리는 게 기본 이론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 사례를 숙지를 해야 돼요. 문제를 좀 풀면서 목차를 좀 잡아가면서 기본 사례를 그래서 뭐 등록 가능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쓸 거고 침해 여부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쓸 거고 그러면 침해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 어떻게 할 건데 거절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건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를 기본적인 사례로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심결 판결 예상도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1차 때는 이런 상황에서 자 등록 가능 불가능 유사 비유사 인용심결 각하심결 기각심결 이것만 하면 됐었어요. 1차는. 근데 2차는 아니에요. 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왜를 그냥 쓰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거는 지금 요게 논점인데 이 논점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런데 이 상황에 또 해당되는 규정들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사안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답안지를 써내야 되는 게 이제 법학 논술 시험이에요. 디자인 보호법도 마찬가지고 특허나 상표 민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내기 딱 좋은 이제 주제들이 뭐냐면 판례나 심사 기준들이에요. 판례나 심사 기준. 그래서 도면 딱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또는 상황이나 이런 거 딱 주어지고
우리가 문제를 읽고 이거는 이 판례가 지금 문제로 나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논점 추출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그래서 그렇게 잘 추출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이 상황에서 답을 잘 내기 위해서는 판례와 심사 기준을 잘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판례는 그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판례에 대한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1차 때는 판결 요지 수준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렸다면, 이번 2차 강의에서는 판례를 좀 깊숙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실제 도면하고 같이 판례를 읽어보고 이건 이래서 유사가 됐다, 왜 유사가 됐는지까지도 좀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들 답안지 작성에 어떤 풍부함을 위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단문형 중에 응용 단문이 있어요. 응용 단문은 단순히 신규성을 논해보시오는 아니에요. 조금 머리를 굴려서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디자인의 출원의 취하의 효과, 디자인 등록 출원의 취하의 효과에 대해서 20점이라고 하면 3장 반이거든요. 3, 4장 써보세요 하면은 저도 못 써요. 저도 그 자리에서 당장 써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돌아다니고 있는 목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울 것이냐 외우지 않을 것이냐는 사실은 패스페일 전에는 그런 것들 목차만이라도 좀 가져가자,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렸고, 저도 이제 동차 때는 패스페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목차들까지 좀 암기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그런 문제가 일단 2018년 이후 이제 패스페일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이런 응용 단문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했던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이 된다면 목차 정도만 숙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테마 디자인 보호법 보시게 되면 테마 디자인 보호법의 그 각 테마의 맨 마지막에는 관련 문제라고 해서 약간 지엽적인 논점들, 뭐 교수님의 어떤 논문이라던가 또는 이 우리 수험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아주 지엽적인 논점들에 대한 것들을 모아 두었고요. 그래서 쭉 읽고 바쁘면 관련 문제 쪽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관련 문제는 패스해도 좋아요. 그리고 맨 뒤에 가면 책의 맨 뒤에는 C급 단문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수험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응용 단문들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목차를 숙지하는 정도로만 대비하시고, 일단 거의 80, 90% 이상이 이 사례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 대비를 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기본 이론과 GS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작성 기본 룰은 사실 GS 가서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이과생 분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도대체 글을 쓰지를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글을 쓰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이과생들이. 그런 거가 이제 취미가 되신 분이 아니면, 요즘은 뭐 독후감도 잘 안 쓰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독후감도 안 쓰기 때문에 이 글이라는 거를 쓰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좀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름의 이런 답안 작성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면 답안 작성은 잘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답안 작성하면은 소위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그런 방법론이 뭐예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서론, 이게 본론,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그냥 목차 딱 3개만 쓰고 쭉 쓸 수는 없잖아요. 줄글로. 그렇기 때문에 서론이라는 건 내가 지금 당신이 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너가 뭐를 논점으로 냈다는 걸 나 명확하게 파악했다. 그걸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논점을 추출하는 단계고, 그래서 목차 이름은 논점의 정리 혹은 문제의 소재, 이런 식의 목차를 달아준 다음에 요런 상황을 보니까 요 논점이고 요런 상황을 보니까 요 논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하 논의하겠다 해놓고 이하 논의하는 곳이 본론이에요. 여기서는 그 주제에 맞는 일반론이나 개념, 판단 기준이나 판단 방법이나 이런 것들 써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차는 신규성에 대하여 의취지, 요건, 판단 기준, 판단 방법, 뭐 학판검은 사실 디자인 보호법에는 잘 없긴 한데 뭐 판례 태도, 관련된 판례 태도, 관련된 심사 기준의 태도, 이런 목차를 여러분들이 써야죠. 써야 되는데 이 본론은 배점에 따라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배점이 크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써주는 거고, 배점이 작으면 사실 의의취지 정도만 써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명확하게 물어본 게 뭐 유사 판단의 기준, 뭐 공지된 부분의 유사 판단의 기준이라면 그것만 콕 집어서 써준다든가, 이런 식의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은 사실 어느 정도 팁은 기본이론 강의에서 드리기는 하지만, GS를 쓰면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GS를 쓰면서 몸에 체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딱 쓰다가 이거는 한 10점짜리네? 그러면 요거만 써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그때그때 하면서 요 본론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론 부분에 대한 목차를 또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답안 작성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은 요 일반론을 가지고 요 논점을 적용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결이 어떻게 날 건지, 등록 가능성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등등의 그 정답을 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그냥 문제 요거 2개 없고 바로 결론, 이렇게 우리가 냈잖아요. 그것도 결론도 주관식이 아니라 OX로만 판단을 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뇌 속에서 벌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GPT나 제미나이 요즘 LLM 쓰게 되면은 걔네들이 생각의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이제는 맨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거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과정이 꽤나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우리가 나름대로 걔네처럼 논리적으로 딱 써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고 서론엔 이런 게 들어가고 본론엔 이런 게, 결론엔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진짜 목차 이름이 다 이래요. 요거 그냥 갖다 쓰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배치를, 특히 이 본론에서 배치를 잘 이렇게 조절하는 게 나중에 이제 실력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자신감 있게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점수는 이제 50점이에요. 50점. 50점 이상을 맞는 건데, 점수는 답안지에서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답안지가 총 이제 16장에서 한 20장 정도 이제 쓰시게 되는데, 이 답안지에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고 이 답안지를 쓰라고 하면 당연히 공부를 오래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디자인 보호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작성하겠죠. 뭐 저도 이제 디자인 보호법만 강의를 하니까 수험계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면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답안지를 잘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2시간 안에 요걸로 내 모든 논리적인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글로만, 답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답안지는 부실할 수 있어요. 답안지는 부실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안지에 어떻게 잘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주느냐가 점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점수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기본 이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답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관점에서 항상 기본서나 이런 걸 다 읽어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막 딛고 판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답안지를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출해 낼 것인가, 이 관점에서 항상 기본서를 읽어주시고 항상 암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 외워야지,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기본이론 강의에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논술 답안에서의 점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여러분들 GS 채점을 하고 이제 출제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좀 나눠보면, 일단 이 서론 부분 있죠? 여기서 논점을 탁탁탁 맞추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좋은 인상이 돼요. 논점 잘 맞췄네. 그러면 얘는 사실은 볼 것도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점 잘 맞추고, 그 논점에 대한 일반론은 잘 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암기 잘 하시니까 잘 쓸 겁니다. 그래서 논점을 잘 추출하고, 그리고 일반론 잘 써주고, 그 다음에 결론을 잘 도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잘했는데 쭉 잘 썼는데 뒤에 가서 결론 보니까 막 이상하게 썼어. 그러면 그것도 완전 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속빈 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본문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문은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내공이 쌓이면 얼추 암기는 다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은 논점 잘 추출하고 물어본 바에 대해서 결론 잘 내는 게 제가 보기엔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논점들은
우리가 목차를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세워주느냐. 논점에 추출해서 잘 표현해주고 목차를 통해서 내가 그 논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나 잘 알아요. 이거를 표현해 낼 수 있는 거고요. 본문은 사실 다들 잘 외우시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해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결국 정답을 맞춰야 돼요. 의도한, 유사한지 비유사인지. 판례에서 유사로 봤는데 내가 혼자 비유사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판례 모르는 거예요. 점수를 줄래야 줄 수가 없어. 물론 이런 것들에서 부분 점수 받겠지만 점수 날라가는 거예요. 많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럼 뭐야? 논점을 통해서 목차 잘 어필하고 답 제대로 맞춰라. 암기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공부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제 점수가 잘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점 추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논점 추출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문제지에는 이렇게 문제지가 있으면 여기 문제지 1번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신규성이면 신규성이 만약에 논점이라면 여기에 신규성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물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와요, 보통은. 그러면 요걸 읽고 사실관계를 보고 우리가 추론을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군요 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우리 뇌에 입력되면 여러분들이 답안으로 표현해내는 건 논점을 추출해서 출력을 해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과정 이제 추론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이 추론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법리를 이해를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이론 강의를 좀 동차분들에게는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암기에 좀 치중을 한 그런 그냥 단순 암기에 치중을 한 1차 공부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잘 이해를 해보자. 법리를 잘 이해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판례나 심사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추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훨씬 빨라지죠. 학습이라고 학습. 미리 학습해놓으면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판례 아시죠? 한증막 판례니 한증막 사건이 한증막 사건. 이 한증막은 부동산으로서 과연 부동산으로서 동산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물품으로 인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면 그냥 요 사실관계를 딱 보고 나면 한증막이라는 사실관계를 보고 나면 이 논점은 물품성 논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과연 부동산일 것인가 동산성이 인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논점이다. 이게 논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점이 되면 물품성의 의취지, 요건, 특히 동산성에 대한 내용들 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았는지 관련 판례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차를 구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판례 문구도 키워드로서 재질 구조 등에 비추어서 현장 시공 등에 의해서 건축되는 부동산은 동산성이 없다고 본다는 그 판례, 물품성이 없다고 본다는 그 판례를 적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맞춰야 되죠. 결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저거는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불인정이 나왔습니다. 그 불인정이 된 취지는 우리가 이제 1강에서 요거 공부를 할 건데 너무 크다는 거야. 너무 크고 그리고 현장 시공을 통해서 건축되는 부동산이고 이 벽돌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 사람이 여기 들락날락 거리는데 얼마나 높습니까? 거의 한 27m는 될 거예요. 27층인데 4개가 한 사람 키 한 2m 정도 되니까 거의 곱하기 6하면 한 7m 정도 되는 굉장히 커다랗고 무거운 그런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시공에 의해서 건축되다 보니까 동산성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 왜 불인정을 시켰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답안지로 구현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점 추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논점을 잘 추출을 하시려면 당연히 기본이론 강의를 통해서 디자인 보호법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공부 시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민특상 D가 보시면은 디자인 보호법에 할애된 부분이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4분의 1보다 많이 해야겠어? 적게 해야겠어? 방어적인 과목이니까. 당연히 적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고 봐요. 한두 시간, 2시간도 사실은 많아. 하루에 1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차는 하루에 1시간. 그래서 그리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3월, 4월에는 디자인 보호법, 테마 디자인 보호법 동차분들은 보실 시간이 아예 없을 거예요. 아예 없어. 4월에는 기본 강의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어려우셔서 아마 5월쯤이나 큰일 났다. 발등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5월에 들으실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커리큘럼도 좀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은 사실은 만약에 10시간 있다고 하잖아요. 10시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돼. 4.5 특상 합쳐서 4.5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 4월에 놀았으니까 디본은 이제 뒤에 가서 한 1.5 정도 해주는 거죠. 1.5.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동차분들 5월에는 디자인 보호법을 시작을 해줘요. 5, 6, 7, 3개월은 좀 해줘야죠. 네, 아셨죠? 그래서 남은 시간에 디자인 보호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제안 드리는 방법은 자기 전에라도 공부를 막 다 끝내려고 했는데 나 디자인 보호법 해야 되는데 안 했네. 이거를 강제하는 게 5월부터는 여러분들이 강제를 그걸 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에 공부 끝내고 자야 돼. 그러면 그냥 11시 반에 공부하고 있던 거 책 덮고 12시 반까지만 하세요. 디자인 보호법 공부를. 그런 식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페일 나온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한두 시간은 강제를 해줘야 되고 암기는 그럼 언제 하느냐?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테마 디자인 보호법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테마 보면서 계속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 때 암기하고 밥 먹으러 돌아올 때 암기하고 민소 특상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 안 돼가지고 이제 산책할 때 물 마시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GS 민소 특상 3, 4월 GS 들으면서 디자인 보호법도 또 좀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7월까지 완벽하게 암기해 갈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으로 계속해서 암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 이용해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 5월부터는. 그렇게 공부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디자인 보호법의 어떤 2차 디자인 보호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정규 컬이고, 이거 이제 특강이에요. 특강인데, 사실 정규 컬이 너무 많아. 디자인 보호법, 이거 다 들으면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컬이는 사실, 디자인 보호법을 좀 내가 60점 이상 맞고 싶다 하면은 이거 다 들으면 좋죠. 다 들으면 좋은데,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냥 최소 시간 투입해서 잘 50점 이상 맞아서 별사 되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들으라고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어쨌든 커리큘럼 설명 드려야 되니까 2차 기본 이론은 3월에 개강이 됩니다. 3월에 개강돼서 3월에 그냥 완강 시킬 거예요. 그래서 3월에 개강, 3월에 완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득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완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3월에.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아마 동차분들은 3월에는 못 들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빨라야 4월, 이제 늦으면 이제 5월쯤에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례 강의는 사례 강의라고 하긴 했지만 이거 사실 기출 문제로 이루어진 제 사례집 있거든요. 기출 문제 베이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내가 한번 제대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사실은 이 타겟은 기득 이상 분들이에요. 기득 이상. 시간이 좀 있다. 내가 그래도 50점 미만 되는 그런 위험도를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례 강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강은 3월 말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4월에 어쨌든 완강이 되도록 제가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기초 GS라는 걸 할 건데요. 기초 GS 이게 4강입니다. 4강이고 실전 GS는 8강이에요. 실전 GS 6월에 할 거고 기초 GS는 5월에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건 사실 기초 GS는 동차분들 대상이에요. 혹은 기득인데 디자인 보호법을 처음 선택한다 라고 하시면 기초 GS도 한번 고민해 볼 법합니다. 이따가 설명 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여기서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과목은 이거 2개예요.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과목은 기본 이론 듣고 동차는 기본 이론 듣고
잘 준비해서 실전 GS 오세요. 요거 두 개인데, 요거 두 개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5월까지 여러분들, 5월에도 사실 시간이 없어요. 민소 처음 하는 거고, 민소 여러분들 머릿속에 꾸겨넣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 도저히 공부할 시간 없어요 하다가 5월까지 만약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조급해져가지고 6월에도 사실 민소 특허 상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막 디버하고 있는 거야. 7월에 시험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보호법 5월에는 시작해야 돼요. 5월에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강제성을 부여해 드리고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기초제스 들으시라는 거예요. 기초제스 들으시라는 거고, 기초제스 하이브리드라는 건 뭐냐? 기초제스 하이브리드라는 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기본 강의 듣고 와가지고 기초제스 한번 쓰라는 거예요. 쓰시라는 겁니다. 와서 쓰고 오셔서 기초제스 강평 들으시고 그때에 대한 논점들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사례 강의의 약간 축소 버전으로 기출문제 같은 거 좀 같이 풀어보시면서 사례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시고 기본 이론은 어차피 5월에 들어야 되니까 주중에 기본 이론 들으시고 그래서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말에 와서 쓰시고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 GS 하이브리드. 그래서 박지환 변호사님과 최주환 변호사님 하시는 그 특상 GS 하이브리드 있죠? 그거하고 궤를 같이 하는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고 싶으시면 기초 GS까지도 선택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는 있겠다. 그래서 기본 이론하고 기초 GS를 같이 붙여서 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5월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특강은 이제 판례 강의랑 파이널 강의인데 사실 이 판례 강의하고 이 판례 강의 할 때 심사 기준도 같이 설명드릴 건데 판례 심사 기준 사실 기본 이론 강의 듣게 되면은 그 안에 다 녹여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자료들도 다 제공해 드리니까 사실은 기본 이론 수강했으면 사실 요거를 수강하실 실익은 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기득분들 대상으로 나는 좀 판례만 한번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기득분들이 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강의는 사실 뭐 1차 때만큼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제가 뭐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논점들, 중요하다고 다뤄지는 논점들, 만약에 그리고 7월까지 좀 이제 또 개정이 심사 기준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정이 된다거나 대법원 판례가 좀 나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2차 파이널 강의를 수강하실 실익은 조금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최신 내용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게시판이나 뭐 카톡방에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에서 스스로 학습을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는 26년 초반에 대법원 판례가 디자인 보호법 4개가 나왔습니다. 4개가 나와가지고 아마 기득분들 작년에 디자인 보호법을 공부 이제 시험을 봤지만 잘 이제 안타깝게도 잘 안 되신 분들은 판례 강의를 한번 수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최신 판례들이나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꼭 그 판례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거하고 동일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판례들 있잖아요. 특히 유사 판단이 엄청나게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두시면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게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판례 베이스의 문제들이 좀 찍히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은 하도 대법원 판례가 안 나와가지고 대법원 판례 나오면 바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1, 2년 내에. 최근에 다 그랬습니다. 1년에 막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니까 하나 나왔다 하면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 판례들이 중점적인 아주 찍히는 문제들이 될 것 같으니까 올해에는 좀 판례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번에 이제 테마 시리즈들이 디자인이 좀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록색 시리즈로 이렇게 마련이 되고 제 라인업은 이제 테마 디자인법 기본서 여러분들 이제 주로 암기하게 되시는 거, 그 다음에 사례집, 판례집 이렇게 있는데 판례집은 아마 온라인으로만 PDF로만 제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판례집은 사실 선택이고 제가 어차피 기본 이론이나 판례 강의 하면서 판례랑 심사 기준 자료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예쁘게 편집된 학원에서 편집해 주신 판례 자료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라인업은 이렇게 되고 어차피 보충자료 이렇게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필요한 거고 얘네 둘은 선택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 강의는 요때 필요한 거고요. 사례 강의는 요때 필요하고 판례 강의는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특히 요번 이제 기본 이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테마별로 우리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거 답안 작성을 위해서 우리 추론 내공을 기르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론 내공을 기르기 위해서 이론 열심히 1차에서 했던 거 복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나 심사 기준에 대한 심화학습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테마별로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가, 목차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목차 어떻게 암기할 것이고,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답안 전략 수립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과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부터 했는데 수험생분들께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문제씩, 그러니까 한 강에 한 문제씩 기출문제를 좀 풀어드릴 거예요. 대표가 되는 기출문제. 그래서 총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20문제 기출문제 적어도 목차 잡는 거는 해본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차만 잡아서는 사실 뭐 큰 실력은 향상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목차를 잡는 2차 시험에 대한 감을 익히는 그런 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한 강마다 한 기출문제씩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이걸 뭐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또는 채점을 제공한다던가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하기도 어려우시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본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런 취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2차 공부의 감을 잡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게 바로 2차 기본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분들, 처음 2차 디자인 보호법을 만나시는 분들은 저는 꼭 수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꼭 필요해요. 테마 디자인 보호법 제3판 아까 그 초록색 우주같이 생긴 거 있죠? 사건의 지평선 같이 된 거. 그거를 이제 하나 사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고 나머지 보충 자료들은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판례나 심사기준 정리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연습 문제 있죠? 20문제도 제가 제 사례집에서 발췌해가지고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이론 공부는 다 끝나실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강의는 테마별로 사례풀이 능력을 극대화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동차분들 대상은 아니고 사실 기득분들 대상이고요. 테마별로 거의 대표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이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대표 사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작 사례 문제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아닌 자작 사례 문제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새롭게 나온 그런 법리인데 그 법리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아직 없다 하면은 이제 사례 문제로 제가 창작을 해가지고 사례집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2강이고 당연히 이것도 그냥 사례 풀어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채점이나 이런 건 없고요. 논점 추출하고 목차를 잡는 게 목표입니다. 아까 기본 이론이 감을 잡는 연습이었다면 이건 실제로 계속 목차를 잡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잡아보시고 저는 어떻게 잡나 보시고 잡아보시고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위한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를 듣기 위해서는 사례집이 필요하십니다. 사례집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GS 하이브리드 강의인데 이거는 사실은 동차생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동차생 분들을 위한 강의이고요. 동차생 분들을 위한 것이고 5월에 이제 기강이 될 예정이고 4주 구성입니다. 주 1회 사실 토요일이 될지 일요일이 될지는 학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요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한번 쓰고 가시는 거죠.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는 추후에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GS 같은 경우에는 실전 감각을 좀 끌어올리는 강의예요. 실전 감각을. 기본 이론 강의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실전 감각을 좀 끌어올리는 강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120분 동안 총 100점짜리 시험 문제를 하는데 요거의 절반만 하는 거예요. 60분 동안 50점 분량의 실전 답안지를 작성하고 채점도 합니다. 채점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있잖아요. 이게 보통 강의 시간이 한 3시간 30분 정도 될 건데 여러분들 1시간 풀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은 직접 답안 작성하시고 한 3, 40분은 강평을 하죠. 그럼 이거 하고 나면은 약 뭐 쉬는 시간 좀 있다고 하면은 또 한 100분 정도가 남거든요.
100분에서 110분 정도 남는데 요때는 같이 사례 문제 푸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례 문제 풀면서 같이 좀 이론 설명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런 거 요거를 진행을 하게 된다. 주 1회. 그래서 답안 쓰시고 채점도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코멘트도 좀 달아서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차생분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온라인 연계 학습 일정을 제공해 드리는 게 이 하이브리드 강의의 취지예요. 그래서 5월에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를 꼭 수강을 다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1주차부터 해가지고 4주차까지 있겠죠? 2, 3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예 그냥 계획을 짜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짜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중, 주말 이때 GS, 기초 GS 듣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강의를 온라인 강의 듣고 와서 1회 쓰고 또 진도에 맞춰서 온라인 강의 듣고 1회 쓰고 해서 5월에는 그래도 내가 답안지를 좀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놓고 이제 6월로 넘어가서 실전 GS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취지가 바로 이제 요 기초 GS 하이브리드 특징이에요. 그래서 5월부터 그냥 집중적으로 해서 5, 6, 7 그냥 시험 때까지 그냥 기세로 쭉 가서 우리 패스 맞자. 4월까지는 조금 놔둬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 지금 2차 디자인 보호법 이번 제 커리큘럼의 취지긴 해요. 기초 GS 포함시킨 처음 하는 거거든요. 기초 GS 지금. 왜냐면 저는 디자인 보호법은 사실 기초 GS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GS처럼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디자인 보호법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커리큘럼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전 GS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전 능력 극대화를 위한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100점 분량 쓰고요. 제가 나름대로 예상 논점을 추출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4문제씩 32문제를 풀게 되면 웬만한 테마 한 40 몇 개 되거든요. 제 책에 보면 한 50개라고 보면은 그 중에 대부분의 중요한 논점들을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써본 경험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만 좀 이제 잘 복습해가지고 가셔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 답안지 작성 잘 하고 시험장에서 이제 패스를 받을 성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전 GS는 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채점도 제공해 드리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고 필요한 책은 없긴 합니다. 없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제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기초 GS나 실전 GS 둘 다 어차피 현장 강의 촬영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장에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현장에 안 오시고 온라인으로만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중에 이제 특강 형식으로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례 강의 아마 4월에 제가 개강을 할 예정이에요. 찍어서. 그래서 심화이론을 함양시킬 거고 아마 이거는 기득분들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득분들이 판례만 좀 빨리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주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에요. 자료는 제공해 드리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이널 강의는 6월 혹은 7월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름대로 논점들 쫙 정리하면서 추진 판례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특강은 필요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리큘럼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추천 수강 계획은 동차. 자,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4월까지 기본 강의 듣고 6월에 실전돼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옛날에는 이제 기본 강의도 듣지 않고 그냥 실전 GS 올래?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거까지는 너무 좀 리스키합니다. 리스키해요. 그러니까 6월에 땡 해가지고 한 달 하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꽤 빡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4월까지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실전 GS 6월에 와가지고 들으셔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쉽지가 않아요. 4월에 여러분들 아마 민소 기본 강의도 아직 못 끝내고 계속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고 그제서야 이제 막 특상 기초 GS 막 끝날까 말까 해가지고 막 헤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선택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동차분들은
강제성을 부여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오세요. 5월에 오셔가지고 기초 GS 하세요. 기초 GS 하시고 그때 기본 강의, 주중 강의 듣고 그거 확인한다 싶은 심정으로 와서 기초 GS 하루 듣고 가고 그거 4주 반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6월에 실전 GS 들어와서 그냥 실전 GS 쓰고 시험장 가세요. 그거 복습하면서. 그래서 이 동차 2가 이번에 제가 좀 밀고 있는 그래서 5월에서 7월만 3달 동안만 우리 고생해가지고 패스 받자. 좀 이제 집중해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어쨌든 실전 GS는 꼭 오셔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커리큘럼 수강 계획이고 기득분들은 사실 실전 GS를 만 들으셔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 GS만 들으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이제 이론이 휘발된 경우에는 다른 걸 듣기보다는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례 강의나 판례나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2차 강의는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의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강의는 요거 두 개예요. 기본이론 강의, 이번 오리엔테이션 지금 하고 있는 기본이론 강의 듣는 거고요. 그거 한번 듣고 나머지 이론 공부는 안 하셔도 되게 판례 강의나 뭐 이런 거 안 들으셔도 되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전 GS만 들으셔도 사실 기초 GS나 뭐 이런 것들 듣지 않으셔도 충분히 답안지 연습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실전 GS 하면은 4 곱하기 8에서 32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의 답안지 작성을 또 연습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들은 뭐 그런 공격적으로 어쨌든 답안지 작성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되게 고통스러워요. 주말에 이틀 막 연속으로 쭉 이제 하루 꽉꽉 채워가지고 답안지 작성 막 2-3개씩 하면은 총 주말에 한 4개, 많게는 디보까지 하면 선택 과목이나 뭐 이런 것까지 저녁까지 하면 6개 이렇게 막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지쳐 있는데 또 주중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디보까지 저는 그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시험 준비할 때 디보를 답안지 작성 연습을 GS 외에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이제 진짜 실전 연습하면서 한 적은 있지만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냥 암기는 말로 뱉고 목차 잡아보고 키워드 내가 암기해서 뱉을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준비하시면 충분하다고 보고 답안 작성, 실제 답안 연습은 실전 GS 와서 하는 걸로 그냥 끝내세요. 그거 하고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전국 모의고사 한번 보시던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힘 빼지 말자 이겁니다. 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2시간 동안 한번 써보세요. 일단 팔이 아파. 손이 아프고 팔 아프고 어깨 아프고 제가 이 2차 공부할 때 어깨가 너무 말렸어요. 지금도 말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 라운드 숄더가 엄청 생기실 거예요. 다들 막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디보만 해도 답안지 작성을 실전 GS 끝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한 번으로 끝내고 실전 GS 한 번으로 끝내자. 기본 강의는 동차는 4, 5월에 수강해라. 5월에 하고 싶으면 기초 GS로 강제성을 좀 부여하자. 하이브리드 강의 말씀드린 거예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답안지에 현출될 건가를 고민하면서 계속 암기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를 미리 풀어보고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본 강의에서 한 강 있죠. 한 강에 한 문제씩 제가 풀어드린다고 했죠. 이거를 풀 때 그냥 멍하니 제가 풀고 있는 거를 지켜보지 마시고 이거를 그래도 한번 목차라도 잡아보자는 거예요. 이 푼다는 게 목차를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목차. 어떻게 쓰지?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사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다. 강의의 말미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 GS 이제 6월에 와가지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회차를 모두 전력으로 풀답안 작성해 주세요. 요 실전 GS에서는. 이건 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동차분들은 이제 2시간 동안 푸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면서 막 쓰다가 막 나가시고 그냥 간식 먹으러 가시고 그냥 대충 좀 쓰다가 이따가 강평이나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온라인 GS 들으시는 분들 더 그러신데 그러지 마시고 2시간 동안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풀답안으로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답안지 작성하지 않는다고요. 32문제 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풀답안을 작성해 주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써볼 필요도 없어요. 연습할 때는 목차 잘 잡고, 그러니까 논점 잘 추출했는지, 목차 내가 이제 강사의 어떤 논리 흐름하고 유사하게 자기가 잘 목차를 잡았는지, 그리고 정답 잘 냈는지, 그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딱 자기 답안을 평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만 잘 복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복습의 목표는 논점 누락을 방지하고, 만약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답을 잘못 못 낸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개념 같은 거 다시 숙지하고 판례 같은 거 다시 숙지하고 이제 빠트린 논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또 논점 누락이 없도록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이건 사실 디보도 중요하지만 민특상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어떤 도움이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논점 누락은 사실은 여러분들 GS를 만약에 4월에 풀었어. 특허, 상표, 민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풀고 한 5월, 6월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누락했던 논점을 또 누락한다니까요. 이 작업을 안 하면, 복습 작업을 안 하면 이때 누락한 걸 똑같이 누락을 해요. 사람 사고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고를 바꿔주는 그 피나는 노력을 해야 그때 가서야 이제 논점을 누락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이제 실전지에서 들으면서 복습하시면서 해주시는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는, 우리 디자인 보호법 목표는 어쨌든 패스를 하는 거죠. 50점. 처음에 여러분들 뭐 50점이 될 만한 그런 수준으로 답안지 작성을 못 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써보시면 쓸 방도가 없습니다. 아마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초 GS 있죠? 기초 GS 오셔가지고 아마 실제 써보시면 낑낑 대시면서 거의 못 쓰실 거예요. 그냥 뭐 책 보고 막 열심히 쓰다가 이제 1시간 끝날 겁니다. 1시간이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실 텐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잘 이제 커리큘럼 따라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50점까지 충분히 제가 인도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준비할 테니까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합격으로 제가 가는 그 마지막 조각이 되는 그 디자인 보호법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